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침 기온이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법원이 오늘 윤 총장을 총장직으로 복귀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면 추 장관이 예고했던 징계위가 열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윤 총장에게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되는 셈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오늘 법원이 이런 윤 총장을 다시 총장직에 복귀시킬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이 이야기 가장 정확하고 발빠르게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오늘 조간신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김장 모임 64명, 국악동호회 117명, 전국 곳곳에 일상 속 N차 감염. 특히 요즘 김장철입니다. 3, 4 모여서 김치 담그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방심의 끈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김장 모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도 이번 주 사흘이 굉장히 숨가쁠 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법원 오늘, 감찰위 내일, 징계위 모레, 월, 화, 수 모두 다 중요한 일정들이 있다. 먼저 월요일,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문과 이르면 결과까지. 내일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왜 우리를 뛰어넘느냐라면서 감찰위 소집을 요구한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추 장관이 예고했었던 징계위가 열립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관심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18년 만에 최고 기록, 몇 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는 타이틀이 한 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11월 2.39% 올라, 수도권도 급등,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도 1.66%. 결국 전셋값 상승폭은 18년 만에 최고 기록으로 올랐고 집값 상승률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주택 전세 대책, 부동산 대책 24번째였던가요? 5번째였던가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핵주먹 대신에 110억 핵머니, 타이슨 복귀전, 2분, 두툼한 12온스 글러브, 50대 나이에도 스피드를 뽐냈다. 저 눈빛 한번 보십시오. 잠시 후에 오늘의 핫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대전료를 $10,000,000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월요일을 담당하고 계신 손정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운명, 윤 총장의 운명,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삭제. 이 법무부에서 윤 총장을 감찰했던 검사가 이른바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 보고서가 삭제되고 누락됐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 플러스 알파, 정부가 2단계 플러스 알파, 그런데 왜 2.5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걸까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날입니다. 톱니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운명의 일주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법원이 잠시 후에 윤 총장을 복귀시킬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오늘 집행정지 재판. 자, 오늘부터 운명의 사흘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법원이 직무정지 취소 신청 사건 재판을 합니다. 윤 총장은 정치적 해석을 우려해 오늘 재판에는 불참한다라고 합니다. 대신 변호인이 참석을 하겠죠. 이르면 속전속결.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속전속결. 이르면 오늘 결정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은 늦으면 오늘 안 날 수도 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내일, 바로 내일이에요. 화요일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개최될 예정인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 과연 이거 적정하냐라는 판단. 그러니까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한 판단이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내리게 되는 거죠.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당이라는 결론이 날 땐 추 장관의 의사결정에도 타격을 입히게 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모레 법무부 추 장관이 예고했던 징계위원회가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징계 여부, 수위 결정될 예정이고 만약에 윤 총장 해임 등으로 결정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집행할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명의 일주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일단은 이재명 기자, 오늘이 그러니까 시작이자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겠군요. 법원이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이 법원의 손, 판사의 결정에 일단 윤 총장이 바로 총장직으로 복귀하냐 마냐가 결론 나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승부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싶은데 말하는 운명의 사흘이다.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서는 사생결단 3연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첫 관문이 지금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가 적절하냐. 그래서 윤 총장 재승직을 취소해달라 이런 심판을 냈고 사실상 이거는 본안 소송에 앞서서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징계위가 2일 예정된 상황에서 행정법원이 오늘 신문 날짜를 잡은 건 그만큼 빨리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윤 총장의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모레 있을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일단 추미애 장관 측에는 굉장히 타격을 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징계 절차를 밟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징계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 배제가 적절하냐 이 문제를 두고 사실 참여연대 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정부적인 단체들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에 따라서 사실 징계위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컨대 만약에 오늘 법원에서 윤 총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윤 총장 당장 총장직으로 복귀하라 라고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에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윤 총장 쪽에서 아마 이런 주장을 많이 할 겁니다. 그 감찰 과정에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가 감찰 혐의를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감찰위원회가 있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있는데 감찰위원회의 중요 감찰 같은 경우는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했었는데 그것이 이달 초 규정이 바뀌어서 감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을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감찰에도 패싱당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법무부에 감찰관이 있는데 감찰은 반드시 감찰관의 지휘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법무부 감찰관도 패싱했다는 논란이 있죠. 따라서 감찰 절차와 과정 속에 문제가 있다. 아마 윤 총장 측은 오늘 이렇게 주장할 텐데 만약에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감찰 내용과 상관없이 감찰 절차가 부당하다면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이런 논란이 불거지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징계위도
물론 징계위 구성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절대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차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그리고 외부인사 3명으로 위촉하는데 영향력 하에 있긴 하겠지만 징계위 자체도 만약에 법원에서 감찰 과정이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 오늘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결정을 맡은 판사가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복귀냐 해임이냐 윤 총장의 운명을 쥔 조미연 부장판사 53세 사법연수원 27기 오늘 오전 윤 총장 집행정지 사건 신문 광주 출신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 오늘 보도에 따르면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인용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이제 의견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해고 나가거나 징계를 받을 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직위해제 먼저 들어오죠. 직위해제 한 다음에 징계를 합니다. 근데 이 직위해제가 별도의 처분성이 인정돼서 이제 소의 어떤 적격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려면 직위해제, 직무배제 자체가 별도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야 되거든요. 예. 한마디로 우리 판례에서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해야 하지만 이 자체를 독립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하면 직위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징계 처분이 중요한 거죠. 원래는 다툴 때는 징계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직위해제 자체를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처분성이라든가 소의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은 2일만 지나면 사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되는 사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2일날 중징계가 나오면 직위해제와 상관없이 직무배제와 상관없이 징계 처분을 다퉈야 되는 실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액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 또는 이 직무배제 자체가 어떤 신문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오늘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소위 이익은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 12월 2일, 그러니까 이틀 이후에 이제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따져볼 필요가 없는 재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익도 있고 처분성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것인데 예. 검찰총장이 수일 동안 직무를 하지 못하고 그 권한 대행한다고 해서 어떠한 큰 이익이나 어떤 이익 침해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달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섣불리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인용 가능성 또는 기각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핵심은 징계 처분을 다투는 것이지 이 직무 배제 자체를 다투는 건 크게 실익이 없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징계위 다음에 오늘 재판이 열렸다면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런데 징계위 전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총장이 바로 복귀하는 결정이 나올지 아니면 총장의 요청이 기각될지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내일 열리게 되는 이 감찰위, 이 감찰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감찰위에서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몇몇 조간신문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감찰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이른바 징계위를 소집하겠다고 한 것도 굉장히 문제 삼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 내일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 법무부 장관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감찰위원 스스로가 이것의 필요성, 이것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우리 미리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 장관의 입장과 좀 대치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또 저는 그 전에 사실은 징계위원들이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 절차적 정당성에 결격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가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가 만약 징계를 내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말하자면 감찰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건너뛰어 버리면 물론 이제 법 규정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에 모임을 하면 그걸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왜 우리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올 걸로 예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규정상의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감찰위원회 의견의 대부분의 의견이 만약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징계위원들의 일부가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유보적 태도를 발언할 수 있는 하나의 개연성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연이어 앞에 있는 오늘의 재판 결과와 내일의 감찰위원회의 그 결과가, 두 가지 결과가 징계에 앞서서 딱딱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공교로운데, 이 결과가 징계위원들에게까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전망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레의 이 최종 결과까지가 굉장히 숨가쁘게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가지의 중요한 변수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사가 양심선언을 소위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총장을 감찰했던 법무부 소속 검사예요. 양심선언. 이정화 검사입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파견간 검사고요. 사실 확인, 법리 검토 없이 직무배제를 결정했다. 윤 총장의 수사 의뢰 결정은 절차마저 위협하다라고 윤 총장을 감찰 담당했던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실의 이정화 검사가 소위 양심선언을 했다라는 조간신문의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인데, 어제 검찰 내부망에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절차마저 위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내가 직접 감찰했는데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판사 사찰한 게 아니다 라고 본인은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의 의견도 나와 같아서 그대로 기록에 편철을 했는데 법무부 상부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합리적 설명 없이 우리의 결론,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이 삭제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법무부의 입장도 소개해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추미애 장관이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그러니까 이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판사 사찰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올렸다는 건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추 장관이 보인 반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시급하고 중대하다라고 추 장관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드는 의문은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고했는데, 추 장관은 왜 이게 시급하고 중대하고 충격적이라고 기자들 앞에 브리핑을 한 것인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 직후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나오셨는데, 네. 집권 여당의 대표도 충격적이다, 국정조사까지 언급했던 사안이고,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대하고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정화 검사 주장은, 실무 검사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실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진실의 다툼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하는 이정화 검사는 바로 윤 총장을 감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던 두 검사 중에 하나고, 아,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어왔던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문건 자체의 내용도 본인뿐만 아니라 감찰실에 같이 있었던 검사님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의 보고서마저도 편철해서 넣어놨는데 본인 주장은 삭제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서 이 감찰 결과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를 통해서 감찰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총장을 직무 배제해야 되고 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만약에 이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법무부가 뭐 그렇지 않다. 자료는 편철돼 있었고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라고는 이정화 검사의 얘기에 반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절차의 미비뿐만 아니라 앞서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정해져 있던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에 맞춰서 윤석열 총장이 감찰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직무를 배제해야 되고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체 상황의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이 진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박정하 전 대변인의 주장은 소위 이낙연 대표부터 추미애 장관까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나머지를 다 갖다 붙였다라는 주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박 대변인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라는 건데요. 함께 보시죠. 법무부, 직무범위 벗어난 징계 사유를 볼 수 있다는 점엔 이견이 없었다. 삭제한 적 없다. 최종 작성 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기자, 이정화 검사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반박대로라면. 이정화 검사의 주장은 틀리다. 최종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무부의 반박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실무를 감찰했었던 검사들의 의견은 이게 사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올렸다라는 건데 그것과 다른 정반대의 결론을 장관이 내렸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장관이 그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 법무부의 해명이 물론 일정 부분 해명되는 부분도 있죠. 문제 이제 가장 첫 번째 해명되는 건 일단 검사가 과연 판사 성향 문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법리 검토를 했는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의견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게 죄가 되느냐에서는 이견이 있다.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된다는 데는 이게 별로 없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죄가 되지 않는데 징계 사유가 된다. 물론 부적절할 경우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징계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내 죄가 안 되는데 징계사가 된다. 이 점도 약간 의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앵커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논란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24일 날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할 때 징계 사유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충격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 뒤에 검찰들 집단 반발이 일고 나서 다시 본인의 입장을 냅니다. 거기에는 딱 찍어서 판사 사찰 문건이 굉장히 긴급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직무 배제를 안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수사 의뢰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물론 이제 심각성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의아해지는 거죠. 만약에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견이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정말 직무 배제까지 갈 심각성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긴박성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죄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문건 자체가 올해 2월 달 문건입니다. 올해 2월 달에 판사 성향 분석을 했다는 거고, 근데 그 뒤에 압수수색 결과 새로운 문건이 나오지 않았죠.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9개월 만에 이 문건을 다시 문제 삼는데 과연 심각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판사의, 법리 검토했던 판사의 의견,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검사의 의견? 그렇죠. 검사의 의견이죠. 판사의 의견. 검사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과연 이것이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심각성과 긴박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따져볼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이 추 장관 쪽에게도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는 셈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검사들, 법무부 소속에 있는 파견 갔던 검사들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하는 초유의
어떻게 보면 징계를 결정 내리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은데 왜 총장을 배제하고 징계를 소집한 건지에 대한 소명과 해명을 추 장관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정화 검사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그 직무 배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직무 배제를 하고 징계 처분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들도 한 가지 획일적인 의견으로 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건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이정화 검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내가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무배제도 하면 안 되고 징계처분도 해도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으면 이것이 취합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자는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직무배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처분에 있어서 범죄를 저질러야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내부 기관의 어떤 윤리 규정이라든가 각종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정화 검사의 신분 자체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된 검사의 신분이면 실제로 직무계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더라도 정책 결정권자, 그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정화 검사의 의견은 들어보되 그것을 반영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절차적인 위법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정화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빨리 너무 이제 졸속으로 했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른 검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 때문에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가름이 나면 될 것인데 이것이 마치 어떤 문건을 삭제한 것처럼 뭔가 어떤 서류의 내용까지 조작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법조인 내부에서도 변호인들도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는 있고 위법 부당의 소지는 충분히 있는 사찰인데 이것이 과연 명백한 불법이어서 징계 사유로서 이 중징계를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합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결국 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지 나는 위법이 아니고 나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 직무배제는 너무 어렵다. 이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이정화 검사와 법무부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묘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 공의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지난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검찰국장 심재철 국장과 수차례 통화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압수수색 중에 전화, 이거 수사를 지휘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 오늘 동아일보 보도. 지난 25일 오전 허정수 대검 감찰과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 대검 수사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검 감찰과장이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라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보고를 했다. 소위 전화통화를 했다. 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위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팀을 압수수색을 지휘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대검 감찰부에선 해당 통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날 법무부에 사건 발생 보고했는데 구체적 상황 물어보자 자세한 설명을 했을 뿐이다. 자, 법무부에서는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김용주 전 의원님, 네. 심재철 국장과 대검 감찰관실이 통화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야 이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실이 법무부가 대검의 구체적인 기관을 사실상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은 보니까 검찰청법 방금 나왔습니다만 8조에 대한 논쟁,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다는 측면과 보니까
지금 이제 감찰부는, 대검 감찰부는 뭘 하냐면 법무부 장관의 수신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무규칙상 보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보고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전화가 왔었다. 이렇게 하는 그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 싸움 같아 보여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어쨌든 그 수사 현장에서 말하자면 수사 정보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거기에서 바로 통화를 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떤 수사 지휘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검찰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단순히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 감찰관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당 수사 보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보고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리적 다툼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법무부와 검찰관에 있어서 법무부가 현실적인 말하자면 수사 관행에 있어서는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데 현장에서 통화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연 어떤 입장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불법 사찰, 윤 총장은 불법성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1. 재판부의 특성 파악은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다. 2. 일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 3. 공개된 자료 등 불법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 윤석열 총장의 발언 한 대목도 들어보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응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2013년 11월에 쓴 글이네요. 7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평가라기보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특검에 파견 나갈 때도 사실 안 나가려고 그랬고요. 이제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이 늦게 돼서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정치와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이죠. 총장의 입장과 과거의 발언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2년 전 이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불법한 것이 되려면은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개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수집되어야 위법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또는 사찰이다. 자, 오늘 언론 보도 중에 박정하 전 대변인, 박주민 의원의 2년 전 발언, 그러니까 세평은 업무의 한 방법이다, 사찰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던 2년 전 발언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관 사찰이라는 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하면서 거론했던 6가지 중에 가장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충격적인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담당을 했던 이정화 검사도 일단 본인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좀 전에 좀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다음 날 있었던 압수수색에서도 일부 소문만 확인하고 가서 법관의 사찰에 대한 추가 문건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없다고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일회성이고 세평을 모았던 건데 라고 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법원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2년 전에 박주민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거고, 그게 모여져서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지금은 이게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왜 2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아니냐. 이거는 친문이면 적용되는 거고 반문이면 적용 안 되는 거냐. 이런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박주민 의원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평을 모집하는 그 방법이 불법하면 불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공개됐던 그 법관 사찰 자료가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가 모여진 건가? 이런 판단을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박정화 전 대변인의 의견은 2년 전 박주민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윤 총장의 이번 의혹은 사찰이 아니다. 정상적인 업무의 한 방법이다라는 주장인데 당시 2년 전 박주민 의원이 어떤 건을 갖고 세평 수집은 사찰이 아니다라고 저렇게 강력하게 항변했던 겁니까?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정수석실 민간에 사찰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뭐 바로 연결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박주민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그러니까 일단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지금 판사 성향 문건이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뭐 목적이나 그다음에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검찰이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는 게 권한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저희가 뭐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생각은 듭니다. 아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똑같은데 물론 손정희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럼 과연 그것이 다 정당한 거냐? 그렇지 않죠.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면 뭐 징계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박주민 주장처럼 과연 이것이 미행이나 도청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사 성향을 분석한 건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지금 박주민 의원 얘기한 거는 목적의 불법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약점을 잡아서 이걸 이용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거라면 혹시 방법에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검사들과 판사의 약점을 잡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목적의 불법성이 있다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남은 게 이제 권한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권한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징계사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정말 긴박하고 심각하고 그래서 총장의 직무 배제까지 가야 할 사안이냐. 이건 사실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너무 이 문제를 아까 전에 박정화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나머지 5가지 사안은 사실 국민 대부분 아는 사안이었고 이 문제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인데 과연 그만큼 그러니까 총장을 직무 배제할 만큼의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안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볼 거고 아마 그것이 지금 오늘의 법원에서 그리고 내일 내일 감찰위원회에서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핵심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가운데 검찰의 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검사의 98%가 윤 총장의 직무 배제는 위법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평검사 98%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위법하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법치를 위반했다. 18개 지검 전체 41개 지청 중 40개 지청 평검사들이 동참을 했다. 평검사 1789명 중에 1761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1789 빼기 1761은 얼마입니까? 28. 역시 김영주 전 의원님. 밑에 있군요. 나머지 28명도 오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니, 그렇다면 산수하신 김에 김영주 전 의원님 전원입니까? 평검사?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원이 한다라고. 이 보도대로라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중간 간부 이상이 140여 명이 이미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 그렇다면 전체 검사들이 대체로 140명 이상이 이제 중간 간부 이상이 표명을 했고, 말하자면 1789명이 만약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절대 다수의 검사들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최동호 검찰총장 사건 때도 평검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간 간부 이상 고급 간부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닿아서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평검사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어떤 목소리의 톤, 울림이 크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어찌됐든 이 법원의 판단이 있는 중요한 날이다 라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 같고요.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가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방송 중에 보도를 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역시 윤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서울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한다. 박 전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글이 떴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서울대 게시판 스노라이프에 글이 떠서 주말 동안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종의 현 정부를 겨냥한 풍자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두 집 살림 차린 최동욱 검찰총장을 잘랐을 때 욕했는데 이번에 사찰한다고 윤석열 총장 찍어내는 거 보니 그때는 욕할 것도 아니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유승민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는데 금태섭 찍어내는 거 보니 그때는 상식적 정치였습니다. 윤창중 성추행 때 욕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에 기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조국 아들, 딸 서류 위조 보니 최순실 딸은 최소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고 성실한 노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할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글이 지난 27일 떴는데 이재명 기자 이거 다 읽어보셨죠? 지금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한 것 말고도 뭐 다양한 내용들로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13가지를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걸 풍자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총망라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나온 것 말고도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이 문제됐을 때는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코너링을 뭐 잘했다 이렇게 변명이라도 했다 해명이라도 그런데 뭐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때는 뭐 소설 쓰시네 이러면서 오히려 반박을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굉장히 뭐 풍자한 내용 중에 많이 회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정부 때 집 사라고 했을 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럴 때만 하더라도 그냥 왜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보니까 집을 못 사게 됐으니까 선경지명이더라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결국은 뭐 말씀 안 한 것처럼 뭐 박근혜 정부 때 잘했다 뭐 이런 걸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현 정부가 박근혜 전 정부의 탄핵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 속에 탄생한 정부인데 과연 과거 정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따끔히 지적한 그런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평검사들의 98%가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뉴스 보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저희 채널A가 확인해본 결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향해서 한 발 물러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지요. 총장 대행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한 발 물러서라 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후 검찰은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추 장관의 이번 처분을 제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글을 올린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뉴스 속보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 배제된 검찰총장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인데 어찌 보면 평검사, 지검장, 고검장의 릴레이, 추 장관에 대한 항의 성명 이후에 뭐 소위 끝판왕이 나왔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잖아요. 마지막 정리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이런 직무 배제를 당해서 지금 행정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대행하고 있는
검찰대 최고수장인 조남관 그 직무대행이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평검사 거의 대부분 100%가 추미애 장관이 이번 결정이 잘못됐고 이번 결정을 되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평검사들은 각 지청별로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내부망에 성명을 낸 건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공식적으로 검찰의 모든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조남관 총장 대행이 공식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그리고 우리 세상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한 거라고 저는 평가해야 되고요. 오늘 11시에 이제 11시부터 심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다. 여당 일부에서 그냥 검찰이 자기네들 기존의 관행을 따르기 위해서 일종의 검난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선을 이미 넘어가서 검찰이 공식적으로 무언가에 합의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위 윤 총장 측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그간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나 저항하는 행동 등으로 비판이 있어 왔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종화 검사, 법무부 내부에 있었던, 포함해서 추 장관이 인사를 감행했던 고검장들도 오히려 추 장관에게 반발을 했고, 이제는 검찰총장 대행까지 추 장관의 이번 선택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모든 행동과 이 모든 움직임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도 좀 놀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검사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정치 권력들이 어떻게 검찰을 향유화해야 하냐면, 인사적인 어떤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승진에 누락시키거나 정보를 배치를 바꾸거나 이러면서 이제 정치 권력들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아예 해임, 그러니까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더라도 직에서 배제를 시키고 징계 처분을 개시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신분상의 어떤 독립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미래의 사태가 당연히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 사건과의 결론은 이제 법원에서 내겠지만, 그럼 향후에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검사 조직이 어떤 일이 이제 부당하다고 한다면 또 이런 식으로 직무를 또 징계를 개시해서 해임을 하거나 정직을 시킨다고 한다면, 검찰 조직의 신분의 독립성이 굉장히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윤리규칙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징계 처분에 들어가는 것은 조직 자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위기의식을 이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거나 집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다라는 점을 법무부 장관이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징계 처분이나 징계 개시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분 보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결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굉장히 정무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아마도 내가 이런 글을 올린다 해서 추 장관이 정말로 할 말 물러서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는 법무부 장관 나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시인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검찰 전체 거의, 그리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추 장관이 본인의 지시를 철회할 가능성, 과연 얼마만큼이나 있습니까? 사실은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대검의 고위 간부들이 했을 때 조남관 검찰 말하자면 차장 검사와 그 다음에 동부지검, 남부지검장이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남관 차장 검사가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조남관하고 이승윤 중앙지검장이에요. 그럼 이승윤 중앙지검장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말하자면 추 장관에게 입장을 대립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매우 큰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과거에 2005년도에 사개특위에서 나타났던 검경 수사 조정권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하고 지금이 다른 것이 그런 거. 그때는 자기의 이해의 그 관계에 따른 집단 반발이었다고 보여진다면, 지금은 명백히 보일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갖고 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직무대행이 저렇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건 굉장히 큰 어떤 내일이 있을 그런 어떤 감찰위원회라든지 앞으로 징계위원회조차도 상당히 장관을 제외하고는 입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행동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더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의 개인적 예상은 추 장관은 꿈쩍 안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 장관이 징계를 열어서 뭐 해임 건의 등이 전망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청와대에 본인의 소신을 전달할 텐데,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 법무부 장관은 계속 고집할 거고, 총장은 불복하겠다 하고, 주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징계위원회 열어서 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추진돼서 만약에 파면이나 해임을 하면 대통령이 사인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요. 지금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말하자면 저항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자, 이건 다 전망입니다. 전망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저런 저항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상된 저항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다 만들어 갖고는 검찰총장을 소위 말해 찍어낼 수 없다, 그런 판단이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 그 무리수를 그냥 법무부 장관 혼자서 생각해서 무리수를 뜰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이 과정에 청와대 보고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는 뚜벅뚜벅 어쨌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박정화 전 대변인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추 장관이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게끔 무언가 건의나 보고가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청와대가 침묵도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에 대한 한쪽 무게추는 청와대가 어디 있는지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나온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의 저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그동안 평검사들이 산계에서 있었던 입장 표현이나 그다음에 검찰 내부방에 나왔던 성명과는 그 무게가 저는 틀리다고 보여지고요. 검찰총장, 검찰 전체를 대표해서 오늘 있을 행정법원의 심리, 그리고 그에 따른 있을 수도 있는 결정, 그리고 내일 있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모레 있을 수 있는 징계위원회에 앞서서 발표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더 이상 침묵을 하거나 좀 전에 우리가 김영주 의원님 비롯해서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그 지금까지 잡혀 있었던 일정을 가고 그다음에 징계위에서 징계 결정이 나는 것을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갈 경우에는 저는 예상치 못한 굉장한 그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는 청와대가 그리고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더 이상의 혼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더 이상 방치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서울대학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라는 글이 떴다라는 보도해드렸는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의 SNS에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 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있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이어서 금태섭 전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금 전 의원,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다.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었던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비난하지만 과거에는 대통령이 입을 열면 4천만 국민이 고통받고 대통령이 침묵하면 국민이 편안하다고 했다. 그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도 말씀만 하시면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 어느 장단에 놀아야 하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언급이 둘 다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처음에 조영 대표가 얘기했던 건 원내대표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전부 다 집권 기간 중에 아들이 구속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중에 형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퇴임하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과연 집권 세력들이 그 수사의 부당성을 부당하다거나 혹은 또 너무 과도하다거나 이런 거를 몰랐을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을 지금 현재처럼 만약에 뭐 인사권을 통해서 뭐 수사팀을 해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찰총장을 뭐 징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법치가 어떻게 법치주의가 어떻게 지켜질 것이며 결국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결국 검찰 수사를 담담히 임했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인식 자체가 지금 현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과도하다 느낄 수 있는 어떤 징계 청구라든지 직무 배제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의 기본적 생각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한 것 같고 지금 또 윤건영 의원이나 금태철 의원이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말을 통해서 많은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정리하려고 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 관련해서 검사와의 대화를 처음 시도했고 바로 거기서 내가 지휘부를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바로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었죠. 그렇게 본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 지금 윤석열 총장도 자신의 거취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단까지 벌어진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전 논란 하나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계속 지금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죠. 왜 자꾸 대통령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15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까지 가는 건 좀 제가 볼 때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은 여야의 정쟁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라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여태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대립 속에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침묵이 뭐 과거에 뭐 말을 많이 했다, 이거 논란이 됐다, 이런 사안하고 좀 사안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많은 현안에 대해서 거리를 뒀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갑자기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게 무리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도 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나왔다고 해서 수사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개석상에서 콕 집어서 버닝성 사건이라든지 김학의선 차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장자연 사건을 뭐 검경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정권에 유리하거나 정권에 뭐 무관한 사건들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정권에 불리하다 싶은 사건에는 침묵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침묵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자꾸 이런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 안에서 의정활동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곳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심정은 참으로 좀 처참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법치주의의 파괴,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가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마음이 더 춥습니다, 솔직히. 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좀 입장을 듣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조차 안 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국민들이 볼 때 역겨워한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러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적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사전에 조금 묵시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 분들이 텔레비 틀어놓고서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고 오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현상이 아닌가.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야당의 공세가 거센데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침묵에 관한 시위를 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서 지금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비판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표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좀 체계적으로 또 야당답게 좀 더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또 그야말로 김종인 위원장도 이렇게 오히려 현장이 아니라 안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저런 표현을 자꾸 하게 되면 정말 만사를 다 형통한 분으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꼭 야당한테 좋을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예, 그런가 하면 차기 대선조사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인데요.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그 바로 직전 조사와 같이 대비가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20.6%, 11월에 윤석열 총장이 19.8%, 이재명 지사가 19.4%로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이 나란히 1위권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만약에 징계가 돼서 해임이 된다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출마 불가 주장이 나온 건데 윤 총장 해임되면 대선 출마 자격 없다. 국가공무원법 33조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출마가 가능하다는 반론은 국가공무원법 3조 정무직 공무원은 33조 적용이 제외된다 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기 있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에 따른 것이고 이제 선출되는 대통령이랑은 상관없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물며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배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시는 분께서 이제 주장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바로 이제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사직을 사임하고 나서 변호사로서 특정 지역에 개업하는 것도 지금 법이 막고 있는 것인데 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런 지적보다는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합니다. 예, 검찰총장과 관련된 뉴스 심도 깊게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장철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 김장과 관련된 코로나 확진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더욱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긴급조치를 발표했는데요. 2.5단계 격상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격상 대신 2단계를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부가 만든 방역 기준을 또 현실과 다른 2단계 유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이 416명,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 400에서 500 이상 발생에 부합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제 2.5단계로 격상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단계 방역 세분화 지침을 만들어 두고 얼마 전에 발표까지 해놓고 왜 이 기준을 정부 스스로 따르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리고 다른 뉴스와 관련돼서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한 김수경 박사님 모셨는데요. 한 가지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분명 세세하게 대비하겠다며 5단계로 세분화했잖아요.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양상은 정부가 스스로 정한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스스로 만든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 경제적인 충격을 생각해서 이제 2.5단계로 올리지를 못하고 이제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 좀 더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이제 단계를 만든 건데요. 사실 그 8월 달에 그 좀 많이 돌았을 때 코로나가 많이 유행했을 때 이제 그 단계별의 간격이 너무 커서 미세한 조정이 좀 어려우니까 이걸 5단계로 좀 세분화하자고 해서 이제 5단계를 만든 건데 다시 그 단계 사이에서도 조정이 필요해서 2단계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2.25단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그 유행하는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그 시설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임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이런 것도 좀 헷갈리고요. 또 이제 시민들이 그래서 알아서 지키라는 건가? 약간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해가 되고 사실 시민의 입장, 저는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다. 그리고 특히 수능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격상해서 저 같으면 좀 수능이 있기 좀 한 1, 2주 전부터 조금 강화된 조치를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학벌과 대학의 의미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대학 시험 앞둔 친구들도 가족들 얼마나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좀 걱정이고 이제 자영업들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2.5단계로 확실하게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빨리 이제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래서 지금 K방역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참 잘 해왔던 건 사실인데요. 이 백신 확보를 하고 빨리빨리 공급하는 것에 실패하면 마무리가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정부가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 국면에서는 정부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 중요한데 정부의 원칙이 묘하게 다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단계를 만들어 놓고 왜 그에 따르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단계 격상은 유지를 하되 플러스 알파로 사우나라든지 또 줌바라든지 이런 더 격상된 집합 금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규제를 제때 하지 않아서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그것은 이제 실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 네. 정부의 고민도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칠 우리 자영업자들의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도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원칙의 문제, 아까 김수겸 박사는 2.5단계를 만들어두고 2.25단계를 발표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우나, 파티룸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추가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 어려운 결정을 하라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총리도 계시는 거고 장관도 계시는 거고. 이것도 이 손가락 봐도 아프고 이 손가락 봐도 아플 때 국민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그분들이 하셔야 될 텐데 제 기억에는 무슨 거리두기 3단계에서 거리두기 5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2단계 플러스 알파? 2.25단계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자들 어렵고 일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어려운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갖고 도와드리면 돼요. 그동안 충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되는데 사실은 국민 건강이 잘못돼서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돼 나가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때는 누가 책임 못 지잖아요. 백신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매일 500명 이상씩 나오는 것. 오늘도 어제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저희가 자막뉴스 속보로 봤습니다만 400몇 명이 넘어가는 이런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결단해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일단은 좀 막아놓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
어려운 부분, 아픈 부분은 정부가 좀 보듬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저희가 K방역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첫째는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었어. 두 번째는 이에 솔선수범하고 따라주는 국민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를 정부가 마냥 무시하지 말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질병관리청 안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냥 아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시지 말고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좀 옳은 소리 꼭 해야 될 소리 좀 높은 분한테 좀 얘기를 좀 해서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걱정은 요즘 시즌이 또 시즌인지라 김장이 코로나19 양상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김장했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또 김영주 의원님 또 보시면은 닷새간 충북 제천 김장 모임의 확진자가 64명이고요. 인천 거주 가족 확진자 참석기 일파만파, 식당 유치원 추가 감염, 요양시설 2곳, 코호트 격리 등등인데 김장하다 보면 또 잘 아시겠지만 김장 행사도 많이 먹여주게 되고 서로 먹여주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김장 속에 배추 절인 거 따서 먹여주다 한 보면 입씩 먹여주다 마스크 벗게 되고 그렇게 되죠. 또 먹여주면 나도 수육도 먹여줘야 같이 되잖아요. 먹고, 네네.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겠어요. 당부 말씀 좀 주세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겨울이 오면 특히 이제 시의원들이나 그런 쪽도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행사 많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김장도 하고 또 겨울철에 연탄 나눔 행사들도 많아집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말하자면 온돌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면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이 잘못해서 저렇게 N차 감염까지 나왔을 때는 훨씬 더 저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서 과거와 똑같은 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코로나19의 문제가 말하자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운데 영국은 빠르면 바로 다음 달에 백신 접종에 돌입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세계에서 가장 먼저 허가 전망. 영국 정부 화이자 백신의 적합성 평가 진행 중인데 의료진은 노년층 중심으로 다음 달 7일이면은 지금이 11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에 영국은 바로 백신 접종을 국민들의 상대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김수영 박사님, 이 뉴스를 보고 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부럽습니다. 그렇죠. 영국에서는 그 화이자에서 지금 개발 거의 완료된 백신을 지금 4천만 회 접종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4천만 회 접종분을 확보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 초부터 이제 접종에 들어간다고 해서 주로 이제 노인들 먼저 접종하고 이제 의료진 접종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로서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제 곧 백신을 맞으면 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전혀 이제 발표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고 또 백신을 확보할 경우에 누구부터 맞출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기준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을 군인한테 먼저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백신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지 그리고 그거를 누구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심 부러운 뉴스 한 토막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핫플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타이슨 그리고 아까 김장 얘기 나왔는데 중국이 또 김치를 문제 삼았다고 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핵주먹 타이슨이 15년 만에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대단합니다. 핵주먹 타이슨 사실은 저 핵주먹 타이슨 요 비유도 굉장히 좀 고루하거든요. 오래됐어요. 그만큼 오랜만에 타이슨의 소식을 접해드리게 됐다. 사진 보셨지만 세월의 흔적을 타이슨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만 근육 상태라든지 몸놀림은 여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9일 프로복싱의 전설 타이슨 54살 은퇴 15년 만에 복귀전 로이 존스 주니어와 대결했어요. 나이는 비슷해요. 무승부. 그런데 타이슨이 대전료로 110억 원을 출연했다라는 겁니다. Yeah, but I'm good with a draw.
Why? Because I entertained the crowd. The crowd was happy with it. I mean, we just might have to try to do it again, but I don't know. You looked exhausted for a little while. Did the body shots take a toll? The body shots definitely took a toll. I'm happy I'm not knocked out or anything. So, I'll say I'll be better than the next one. 자, 경기 영상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어제 등장했을 때, 타이슨, 여전히 그 뭐랄까요? 아우라라고 할까요? 검정색 바지의 타이슨, 헉 소리 나는 거 보셨죠? 타이슨의 펀치는 아직도 살아있었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야, 지금 상대인, 존스 주니어, 로이 존스 주니어가 앞서서 경기 끝나고 헉헉대는, 그런데 타이슨도 이렇게 몇 대 얻어맞긴 했습니다. 경기 보고 계신데, 박정환 대변인. 야, 이거 뭐,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뭐 핵주먹은 폭발은 안 했습니다만, 그 한 15년 전에 타이슨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임이었어요. 저도 조금 할 때 이 권투 굉장히 좋아했는데 3분을 이렇게 뛴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지금 두 선수가 다 50대가 넘어가지고 2분 8라운드 경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분 8라운드 16분을 뛰는데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 옛날 경기를 마침 또 우리 국내에서는 그 카라스키와 대결을 했던 홍수환 선수가 해설을 했었거든요.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신문이 보도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얼핏 그 타이슨이 그 받았던 파이트머니 110억 원 상당 부분을 뭐 자선기금으로 쓴다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핵 펀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이 경기 자체도 그렇고 이후 얘기도 그냥 훈훈한 뉴스였다라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앞을 김치 소식입니다. 중국이 김치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봐요? 중국 김치가 국제 표준이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절임 채소 파워 차이. 중국의 파워 차이가 국제 표준 ISO의 인증을 받자 중국의 황구시보가 김치 종주국 한국의 치욕이다. 라고 논평을 했죠. 한국 수입 김치가 90% 중국산이다 라는 것을 부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박했습니다. 이번 ISO 제정 내용은 파워 차이에 관한 사항이다. 파워 차이는 김치가 다르다. 한국 김치는 이미 2001년에 국제식품 구역이 설정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수현 박사님, 파워 차이가 ISO의 인증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축하드립니다. 잘 됐습니다. 파워 차이도 계속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김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게요. 그 ISO라는 게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이제 비정부 기구긴 한데요. 꽤 영향력이 있고 가입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제정된 국제 표준이 뭐 국제 협약이라던가 국가의 어떤 표준을 세우는데 인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꽤 있는 단체인데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 차이를 ISO에 이제 등록한 것 자체는 뭐 축하할 만한 일인데 중국에서 파워 차이가 사실 김치도 파워 차이의 일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등록한 표준이 김치의 표준에도 해당이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중국이 억지 주장을 피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만 이러다가 진짜 로열티 내고 김장김치 사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끼리만 당연하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우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대응하고 김치라는 건 사실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음식이자 어떤 제품이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스탠포드 박사님이 이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하니까 중국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또 지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국 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좀 한마디 점잖게 김치는 우리 거다. 뭐 이렇게 유치하지 않게 점잖게 한마디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김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리랑, 그다음에 장백, 백두산, 그리고 7월 7석 이런 것도 국제문화유산의 자기 것으로 지금 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진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중국 공산당 고문하고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김영주님도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뭔가 토구를 문화재 유산을 파면
전부 다 한국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만큼 문화적인 콤플렉스가 있는 거죠. 역으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것이 의미가 갖고 있는데 저는 K-방역, 즉 마스크에서 이미 한 방 크게 맞았잖아요. 중국 마스크. 중국이 갖고 있는 장난기 이런 거니까 사실은 헛헛한 거예요. 대국 중국이. 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낮은 다시 한번 삼류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우리가 지혜롭다고 보는 것이 그냥 파우차이 해라.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본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전지에서 먹힐까? 그게 뭘 팔았습니까? 짬짜면을 팔더라고. 짜장면을 파는데 너무 먹히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은 한국 거야. 짜장면 한국 거죠. 근데 중국 사람 보기에는 오리지널은 중국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롭게 넘어가면 된다? 그렇군요. 자, 방금 중국과 관련된 것은 이제 김영주 전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은 6시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사말로에서는요. 윤석열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박정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사말로 라이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